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한 공사비 쇼크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정부가 이달 초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를 잡겠다면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국 시멘트 수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던데요. 정작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치솟는 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은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상한 뒤에서 대출 한도까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 금융상품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값이 또다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2,700달러. 네, 처음으로 돌파를 한 겁니다. 지금은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선물 가격 온스당 지금 2,720달러대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금 최고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 뉴스 외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정세가 또 요즘에 다시 악화됐거든요. 이스라엘 이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수장이죠.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고 확전을 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진 게 금값이 오르는 데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값은 이미 올해 초와 비교를 하면 30% 이상 지금 급등을 한 상태고요. 전반적인 환경들을 보면 계속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이제 50bp 인하를 하는 비컷을 단행한 이후에 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죠. 금값이 통상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채권이나 저축 같은 이런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안투자처로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금값의 강세를 점치는 전망이 그래서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에서 최근 내년 10월에 금 가격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네. 현재보다 10% 더 오를 거다. 그래서 2,941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요즘 환율도 심상치 않게 뛰고 있죠. 네. 오늘 N 달러 환율, 그러니까 1달러당 엔화의 환율 150엔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당 150엔 선으로 다시 이제 오른 게 2달 반 만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당시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달러 환율을 140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또 다시 오르면서 지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건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것과 이제 딱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당시에 달러가 또 반복하는데 약세로 돌아섰는데 분위기가 또 급반전된 게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다 견조하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후퇴했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를 좀 매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반대로 엔화는 좀 매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요. 오늘 또 미수라 아스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외환시장의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또 외환시장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이 발언 이후에 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이
구두 개입을 할 정도로 엔저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강해졌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화도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지금 1370원대 위로 올라섰거든요. 이달에만 60원 넘게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네,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지난 8월 이후에는 또 내림세 보였다가 똑같습니다. 엔화와 좀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강달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던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미 대선 때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안고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상황이 낙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달러가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자 전반적인 약세 보였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좀 둔화하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는데 이제 이달 들어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네. 물가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인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나 소비 지표가 둔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양호한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대폭 후퇴된 면이 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정세가 다시 또 격화되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엔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일본 중앙은행이 말이죠. 금리 인상에는 신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두되면서 이건 또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지금 또 막판에 트럼프 후보가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있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지금 달러 강세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보는데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 관세 대폭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그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던 것을 다시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지금 외환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가계부 대출 규제가 지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딱 8월 말 기준 통계가 나온 건데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3% 그래서 전월 대비 0.0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 수준이고요. 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 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3천억 원이 더 늘어서 신규 연체율은 0.13%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는 0.01%포인트 올랐고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제 중요한데 0.40% 그래서 전월보다 0.02%포인트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62%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는 0.01%포인트 오른 수준이고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였는데 이게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0.01%포인트 더 뛰어오른 0.78%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연체율을 보면 8월에 물론 다소 오르긴 했지만 이게 심각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그리고 더욱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은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대출을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지금 여러 가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특히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더 오를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배출가 부담에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올해 김장을 줄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데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김장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긴 했는데 작년보다 줄이겠다고 답한 소비자가 35.6%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리겠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10% 정도에 그쳤고요. 그래서 김장을 덜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유로는 김장 비용 부담 42%가량으로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네.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조사 결과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구매 의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96%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산 신선 배추를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이 정부가 지금 수급 안정을 위해서 비교적 싼 중국산 신선 배추를 긴급 일부 수입을 했고 앞으로도 이 상황에 따라서 수입을 더 할 여지도 있는데 소비자의 선호도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네. 그 국토부에서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이더라고요. 네.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전해드렸는데 디딤돌 대출을 사실 이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시행했고 은행들의 관련 공문을 보내서 일부 은행은 시행을 했고 이제 21일부터 시중은행들이 바뀐 조치를 이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한테는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거듭되자 결국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도를 줄이려던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규제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 배수로는 낙엽으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하천변 접근이나 야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주행 중에 침수되거나 통제된 지하차도 또 하상도로는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해 주시고요. 강풍에 대비해서 간판 등 시설물은 고정해 주시고 공사장 주변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에 유의하시고 해상에 이 높은 물결과 너울 발생이 우려되니까 해안가 접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올 때 논밭 물과 관리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내일을 찾아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시멘트 업계와 건설 업계가 몇 달간 시멘트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일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가운데 그 자재 안정화 방안 중에 나온 얘긴데요.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게 공사비 인하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 오는데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네,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물이 좀 고이는 것 같아서 예. 특별히 이번 호우에 좀 주의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전국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 네. 이 대표적인 곳이 일단 서울 용산의 그 동부이촌동 네.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인 롯데건설하고 그 조합이 또 갈등을 빚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단 위기까지 놓이고 있는데 네.
이게 한 2년 전에 착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기초공사 한 공정률 10.5% 진행 중인데 공사 기간 조정, 뭐 공사비 증액 이거 놓고 지금 갈등 빚으면서 일단 시공사가 공사 중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아니어도 이제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성북구 장위 4구역 여기도 네.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또 강서구 방화 뉴타운 6구 여기는 사실 1년 넘었죠. 벌써 공사 중단 사태가. 예.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결국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계약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면서 다시 시공사 선정하고 그래야죠.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게 지금 결국 이 돈 문제잖아요. 공사비가 핵심인 거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 보면 연평균 8.5%예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또 지연되고 주거 불안이 가중돼서 이제 건설 시장 활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그럼 왜 올랐냐 봤더니 사실 공사비가 이제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1년, 2년 걸리는 대단지도 있는데 그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자재값도 오르고 또 최저임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 맞아요. 오르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봤더니 갑자기 환경 기준이 바뀌었다. 이러면은 환경 기준. 그 환경 기준 그걸 또 맞추려고 그 걸맞은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연평균 8.5%씩 오른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좀 부단히 그 막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단되는 데가 많이 나타나면 또 새로 지어지는 집이 적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 또 다른 아파트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이렇게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이제 가동을 하는데요. 네. 건설업계의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제 네.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 불공정 행위 점검반 이달부터 이제 6개월 동안 특별 운영하고요. 네. 불법 불공정 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까지 설치 운영해서 좀 이제 공사비 안정을 기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멘트 수입 부분이던데요. 예. 네, 이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그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시멘트가 갑자기 왜 이러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공급망 문제 되면서 그 다음부터 하여간에 공사비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들어는 왔는데 좀 더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예,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민간 건설 업체 일각에서 좀 시멘트를 수입하고 싶다. 수입하면 좀 중국산이 싸다는데 이렇게 네. 할 경우에 좀 정부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래 건설업계에서 먼저 예,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도와주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책으로 발표까지 된 거고요. 네. 이제 지원 방안으로는 시멘트를 저장하려면 이 사일로라고 부르는 이 저장 시설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내륙에도 또 유통 기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 시멘트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국내 시멘트사들과의 협조도 좀 필요한데 이거를 정부가 좀 나서서 조율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죠, 이게요.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네. 초반에 한 번 정도 그때 시멘트 파동이 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약간 수입을 불가피하게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사실 시멘트는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수입을 안 하고 시멘트사들도 거의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수입은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없었다고 것처럼 봐야죠. 시멘트 저장 시설 사일로 같은 것도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건설하려면 그렇죠. 예. 지으려면 그다음에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당장 뭘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멘트 업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점적 거의 독점적인 네.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시멘트 수입을 돕겠다고 한 거 그 네.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요. 예, 사실 시멘트 산업이 이제 이게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이게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선 5개 회사 과점 체제예요. 이제 뭐 쌍용 C&E부터 해서 뭐 삼표, 한일 뭐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데 네. 과점 체제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이 좀 그 공급사들 시멘트 회사들이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시멘트 이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시멘트 회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네. 레미콘사한테 통보를 해요. 그럼 레미콘사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사에게도 통보가 가는데 주로 이제 건설사는 사실 시멘트사와 직접 교류는 하지 않고 레미콘사를 통해 사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이제 레미콘은 약간 끼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오른 가격을 레미콘사들이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고 건설사한테 얘기하면은 시멘트 건설사들이 그걸 그대로 안 받아주면은 사실 손해는 레미콘사가 좀 약간 떠안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그 레미콘사들은 또 중소기업들도 많고 해서 수백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레미콘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 뭐 이제 뭐 유진그룹이나 아주그룹 큰 데도 있지만은 네. 중소 레미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 시멘트 회사들은 다 이제 장치 산업이고 해서 굉장히 한 뭐 준대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인데 네. 이거 당신들이 너무 가격 결정권을 꽉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거 너무 이 구조를 한번 깨고자 네. 좀 수입 시멘트 중국산 시멘트를 좀 수입해서 네. 국산과 약간의 경쟁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네. 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이 애초부터 나왔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시멘트 수입이라고만 했는데 네. 사실 다른 나라들은 국내보다 시멘트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내보다 싼 데가 어디냐?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산 시멘트가 들여온다라면 예.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일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우리하고 얼마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와 예. 품질은 어떤 거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중국 시멘트 가격이 현지에서 한 톤당 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톤당 6만 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일단 공시 가격 기준으로는 그 평균적으로 톤당 11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네. 중국산이 싸니까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6만 원은 현지 가격이고 현지 가격이죠. 들여올 때 이것저것 붙이면 한 8, 9만 원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하면은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관세 뭐 이런 게 붙으니까 예상 수입 가격이 톤당 한 9만 5,400원으로 업계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중국산이 어쨌든 싸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러면은 이제 중국산 그리고 품질까지도 만약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이제 소문이 나면은 하나 둘 이제 중국산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쨌든 국내 산업 입장에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당장은 쌀 수 있지만 나중에 올려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또 대안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미 장악해 버린 다음에는 가격을 이제 올린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품질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 품질은 지금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정확히 우리가 중국도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결국은 어떤 석회석이냐 이게 결정인데 그러니까 뭐 시멘트가 석회석 가루인 건가요? 일단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보면 그렇게 되고 뭐 이것저것 다른 건 또 섞는데 섞어서, 네. 어쨌든 석회석의 품질이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는 네. 사실 뭐 어떤 쪽 지방은 좀 좋다, 어떤 네. 쪽 지방은 안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품질만 놓고 보면은 국산이랑 또 뭐 변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중국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걱정되고 불안한 면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수입 그 발표를 하면서 KS 인증 꼼꼼히 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이 시멘트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예, 그 지금 한 최근 3년 정도예요. 네. 단계적으로 올린 건데 사실은 2021년도에는 톤당 78,8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 11월 달 보면은 11만 2천 원까지 치솟은 거죠. 네. 예, 아까도 잠깐 서두에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 시멘트 가격이 오른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네. 유연탄 값이 급등한 게 좀 큽니다. 유연탄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 때는 이제 연료, 땔감 같은 연료가 필요해요. 1,500도 이렇게 올렸기 그걸 때문에 유연탄으로 쓰는 거예요. 주로 유연탄을 많이 쓰고 요즘에는 이제 폐기물도 이제 재활용 방식으로 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연탄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원료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유연탄은 땔감 역할을 하는 연료인데 네. 이 유연탄 값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제 오를 때는 네. 이 원자재 값이 오른 거니까 가격에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일리도 있고 타당하니까 그럼 네. 올립시다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전쟁도 이제 2년 막 지나면서 많이 가격이 좀 안정화됐고 뭐 유연탄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네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건설업계에서 볼 때는 이거 원자재 값 내려갔는데 그러면 좀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생각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오히려 시멘트 업계가 작년이랑 해서 또 가격을 올립니다. 한 차례. 그러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지금 계속 건설 경기가 사실 꾸준히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원자재 값은 계속 올린다? 아 이거 네. 공사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설업계에서도 시멘트 업계가 너무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좀 나서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국토부가 좀 이 같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안 내리면은 수입 시멘트라도 좀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시멘트 업계는 지금 전기료도 인상됐고 뭐 투자 비용도 급증해서 가격 인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환경 기준이 많이 좀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뭐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고 뭐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 오염물질 총량 규제 강화 이런 예,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탄소 감축 목표 시멘트 업계도 좀 따라주셔야 한다. 이렇게 환경부라든지 이런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상관없이 계속 이런 게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이라든지 그 시멘트를 만들 때 나오는 그 이제 기체들이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그 미리 걸러서 내보낼 그렇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굉장한 그 비용이 드나 보죠.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드는데 아 그래요? 이걸 장치를 만들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현금 실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유연탄 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시멘트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네. 사정을 보지 않고 아. 왜 무조건 내리라고만 하냐. 시멘트 업계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건 다들 알고 계신데 네네. 그런데 시멘트 업계의 그 상반기 실적은 괜찮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소리는 하지만 일단 지금 실적 좋은 걸로 현금을 쟁여두고 나중에 그럼 환경 저감장기 이런 데 써야 되고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 같긴 한데 네. 실적은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이제 주요 시멘트 기업들 상반기 기준입니다. 아직 네. 3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이 8,812억이었는데 올해 9,098억 원. 영업이익은 1,122억이었는데 1,625억 원. 아, 이렇게 늘었고 이제 아세아시멘트나 삼표시멘트는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사실 건설 관련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전후방부 나누는데 네. 대부분 안 좋은데 시멘트만 유독 좋았다. 이거 다른 산업군에서 볼 때는 약간 좀 힘들면 따가운 같이 눈소리가 공통부담 있죠. 좀 해야지 너네만 그렇게 잘 나가면 되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어쨌든 건설 경기가 나쁘면 네. 지금까지는 좋아도 계속 안 짓게 되면 납품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멘트 업계도 실적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장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상반기 이제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고 출하량도 12% 줄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게 계속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아도 매월 이제 계산은 해보잖아요. 지금 재고량이 출하량 네. 줄면서 약 16%도 증가했고 네. 이 추세라면은 연간 출하량이 시멘트 출하량이 4천만 톤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럽니다. 이건 외환 위기 때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반기 때만 실적이 작년이랑 좋았던 거지 이게 결국은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져서 이제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같이 지금 어렵게 그걸 이어가고 같이 그런 동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또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정부가 그래서 이제 수입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좀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 그럴까요?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네. 반응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업계 일각에서 주장해서 정부가 만들긴 했는데 이게 당장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건설업체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데 네.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다 해도 2년 3년 정도 걸려요. 당장 뭐 수입 시멘트를 소화할 만한 사일로도 없는 사일로도 거고. 없죠. 그다음에 네. 품질 검증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그리고 자재값 안정화 이런 것에 대한 요구였는데 네. 어쨌든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볼 때는 뭔가 조금 더 실효적인 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아쉽다 뭐 이런 반응 차원에서 기대했던 것에는 좀 못 미친다 이런 게 이제 건설업계 좀 주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그 민간이 하는 걸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또 우리 돈 써야 되는 거네 이런 좀 부담이 또 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보고 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중국 시멘트 업계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중국 시멘트 업체들이 갑자기 한국 시멘트 협회에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냐? 네. 이제 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한국 시멘트 시장 진출에 관심 많고 너네가 시멘트 부족해서 우리 거 쓰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제 우리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업계가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국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는 식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시멘트 업계 전체 1위가 쌍용 CN인데 옛날에 쌍용 시멘트였죠. 네, 쌍용양의 그 회사인데 지금도 사실 여기 주인은 사모펀드인 한엔컴퍼니예요. 근데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엔컴퍼니가 올해 7월에 쌍용 CN이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이제 100% 다 사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통매각하기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 봤더니 자회사들 일부를 좀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특성상 2, 3년 내에 이제 나가는데 이 통매각 상대 그럼 누가 살 거냐 했을 때 국내에서는 사실 사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워낙 무거운 회사여서. 네. 그랬을 때 중국 시멘트 업체들이 사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 진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좀 미리 이제 국내 시장이 어떤지 자기네 이제 자국 시멘트 수출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너무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모양이 되니까. 내심 반기고 있겠네요. 중국 업체들은 반기고 있고 국내에선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재를 쭉 해보시니까 어떤 결론을 얻으셨어요? 지금 사실 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건설업계와 뭐 자재업계 그리고 시멘트업계, 뭐 국토부 이렇게 다들 그동안 사실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각자끼리만 소통을 하고 뭐 서로 이제 좀 그게 부족했는데 어쨌든 공론화가 됐고 정부도 정책을 발표한 이상 타협점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은 뭐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정부라고 꼭 수입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들도 고육지책 끝에 내놓은 거니까 뭐 각자가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은 어쨌든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2, 3년 안에 사일로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시행되기는 어려운데 그냥 시멘트 가격이나 압박용 아닌가. 이제 아무래도 시멘트 업계에서 좀 가격 인하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시멘트 가격을 내리려면은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유지학원에 올린 이유가 결국은 환경 규제가 좀 까다로워서 이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방안인데 그럼 오히려 역으로 환경 규제를 좀 조금만 밀어주면은 그걸 좀 환경부하고 같이 좀 얘기할 수 없나요? 그럼 법무처 간에 이렇게 좀 협의체가 되면은 사실 좀 효과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안방에 또 시멘트 업계까지 중국에 내준다는 건 참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거부감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부처 간에 좀 협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그 통계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10월 2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볼 텐데요. 추석 지나고 상승 속도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상승세가 계속 반납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살짝 아주 살짝이지만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서울이 지난주가 상승률이 0.1%였는데요. 이번 주는 0.11%.
아주 살짝. 0.01%포인트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네. 와닿지는 않는데 상승폭이 축소가 되지 않았고 지난주가 2주 전에 0.1 지난주도 0.1 그대로 멈춰 있다가 이번 주는 0.01%포인트 살짝 상승했다는 점은 이걸 뭐 상승이라는 데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상승률을 약간 보탰다는 점에서 하락이 이제 축소폭이 이제 멈췄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수도권 지역도 0.06에서 0.07%. 근데 반대로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지방은 또 마이너스 0.01%포인트 또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별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좀 더 벌어지고 있고요. 뭐 부동산은 통계를 가지고 뭐 정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를 본다면 뭐 비슷하게 추석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으나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인하 되면서 이제 하락세는 멈췄다. 그러니까 상승분 반납은 멈췄고 이제 보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책 대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올 초와는 이제 사뭇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책 대출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일단 이제 현장에서 좀 불만이 많은지 그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국토부에서 네. 디딤돌 대출 규제 뭐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정체적으로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저는 이걸 부분을요. 보고 참 답답했는데요. 예. 이게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서민 금융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최근에 이제 디딤돌 대출 우리가 디딤돌 대출이 뭐냐면 정책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살 때 한마디로 서민들이 집을 살 때 저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디딤돌을 놔주겠다 이거잖아요. 디딤돌을 넣고 이제 네. 전세 같은 경우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버티다가 이제 집을 살아라. 버텨라 네. 디딤돌로 올라가라는 네.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구당 2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그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5억 원까지, 네. 신혼부부들은 6억 원까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소득은 네. 6천만 원 이하. 네.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5억, 6억이잖아요. 예. 5억 이하 주택을 또 살 때 신혼부부는 6억인데 서울에서 5억, 6억 아파트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니까 네.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뭘 막겠다라고 했냐면 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는 이제 LTV를 70%에서 10% 포인트 더해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70을 하겠다 이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5,500만 원을 이제 제한다라고 해서 한도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 나오던 분이 1억 5,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고요.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잠정 유예를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 우리 안 할래. 잠시 좀 기다려 볼래. 잠정 유예라는 게 말은 유예지만 잠정적으로 유예는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안 하겠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네. 굳이 시장의 하지 여건이 않아도 되는. 무르익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못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민 금융을 자금력이 부족하신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용도의 대출인데 이게 서울 집값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5,500만 원 서울 네네.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네.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집이 경매가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네. 우선순위가 안 되더라도 네. 세입자한테 선순위 가장 대출금 선순위. 얘기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행들이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서울 같은 경우는 네. 5,500만 원은 먼저 줘야 되는데 네. 원래 기존에는 이 한도를 이제 차감을 해줬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대출 한도에서 이제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유예가 됩니다. 됐으니까 원래대로 5,500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분이 1억 5,500만 원만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이제 자금 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하신 분들은 분들은 날벼락이죠. 이게 뭐 10억 대출에 5천도 아니고요. 네. 뭐 2억 1천 대출에 5,500이 빠져버리게 비중이 되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당연히 반발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는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는 좀 애초에 안타까운. 정책 대출이라는 게 네네. 정말 정책적으로 네. 꼭 필요한 분들한테 그렇죠.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변하는 게 많으면 안 될 거란 생각은 당연히죠.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최근에 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또 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되냐. 안정되는 효과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사실 이제 아나운서로서 이런 표현 좀 쓰는 게 그런데 다들 쓰니까 얼죽신. 요즘 얼어 유행입니다. 죽어도 신축이라면서요. 네네네. 그게 이제 유행어라는데. 네네.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만 막 한동안 오르는 것 같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에서는 구축 아파트죠. 이제 대치동에서 유명한 은마 아파트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니까 이제 인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30억 정도. 전용 84가 결국 은마는 가는 겁니까? 네. 은마는 달리고 싶다는데 네. 이제 드디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부동산 책을 사봤을 때도 네. 그때도 은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좀 달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앞으로 한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빨리 진행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29억 4,800만 원 신고가가 나왔다는 점은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나오고요. 이게 특수 지역이거든요. 네. 반포, 압구정, 뭐 강남 대치동,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반포에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 84가 60억에 뭐 거래됐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잖아요. 최근에 또 63억에 또 거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거래됐다고요? 이 63억에 이제 계약금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요. 네. 이게 뭐가 영향을 주냐면 사실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이잖아요. 일반적으로 60억 아파트를 1년에 1억을 모아도 60년을 모아야 되는데 살 수 없는 집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을 주냐면 뭐 잠실 쪽에 가보니까 반포가 60억에 거래가 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심리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네. 그냥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더라도 영향은 물결을 타듯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가장 좋은 데로 가야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다주택자 규제가 많아지고 그렇죠. 종부세 같은 게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힘드니까 네네. 차라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엔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너무 좋고 네. 보유세를 확 종부세를 많이 매기면 하고 집 팔고 나가겠지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사실상은 않죠. 좋은 쪽만 좋아지고 네. 지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데는 오히려 집값이 전혀 모르는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가끔 하게 돼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고요. 우리 과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제 실제로 똑같이 반복이 됐던 데자뷰인데 그때도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주택 네. 수가 많으면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논리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네.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그때의 똘똘한 한 채는 버블 세븐의 중대형 아파트였고요. 네. 지금의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인기 지역의 집 한 채. 를 이제 갈아타는 게 이제 최근에 유행이 돼서 네. 뭐 잠실 아파트는 강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서 팔고 갈아타는 거고요. 하남에서 강동구로 오고 잠실 아파트 파신 분은 또 강남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순환 지역은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안 거죠. 오르니까 네네.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양극화가 부분이 더 있어서 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 다음 주에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네네. 그 매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공사비 상승, 그 시멘트부터 출발해서 공사비 상승이 막 있어서 그 영향이 이제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허그에서 이제 9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기준에서 이제 9월 기준입니다. 3.3 제곱미터당 우리가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평당 네. 4,424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네. 평균이 4,400이면 역세권에 좀 살기 좋은 곳들은 5, 이제 6천? 훨씬 더 5천, 6천이 네.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8월 대비 2.61%가 상승을 했고요. 1년 전에 비교해 보면 3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아무리 올라도 사실
뭐 땅값에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저는 시멘트값, 철근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전국으로 본다면 전국은 13.31%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공사비가 올라서 건축 자재비가 올랐다기보다는 주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사비 때문이 아니라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건축비도 서울 집값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주변 집값이 오르면 저 정도는 신축이니까 내일 그렇죠. 용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뭐 분양가를 분양이 되기 산정하는 때문에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분양가가 올라가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또 주변 집값이 따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기존에 연속이. 집을 사신 분들은 그래 요즘 분양가 같으면 절대 집 못 사겠다. 너무 비싸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네,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면 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하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자는 또 더 늘어나는 게 왜 지금 그럴까요?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품질 관리도 문제고 자재 문제도 많이 있었거든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자재 수급이 좀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근데 납기는 정해졌거든요. 네. 입주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 또 보상금을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다가 빨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하자가 또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이제 총 하자 접수가 12,771건이 됐고요. 그중에 64%가 실제 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죠. 하자 내용을 보면 뭐 불량이 14%고요. 들뜸이나 뭐 탈락, 균열, 결로, 누수도 7.8%나 됩니다. 누수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누수는 사실 그냥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하자 분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거는 국토부의 공식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5년 동안 누계 기준으로 상위 건설사 순위를 본다면 뭐 GS건설도 들어가 있고요. 계룡건설, 대방건설, 뭐 대명건설 이런 건설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평생에 모은 내 전 재산을 힘들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이 하자가 샌다.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네. 속상했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올라가는 것만큼 품질도 제발 좀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양가가 올라도 하자가 생겨도 좋은 곳에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지는 것 더 뜨겁습니다. 같아요. 네네. 시장 좀 짚어주세요. 1월, 9월까지 이제 서울 평균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9월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9월 평균 경쟁률이 이제 400대 1이 나왔는데 396대 1입니다. 그래서 400대 네. 1인데 거의 뭐 전교 1등 수준입니다. 9월에 이제 서울에서 좋은 곳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왔는데요. 인기 단지들 뭐 청담 르엘이라든지 DH 대치, 에델루 이런 단지들이 이제 뭐 1000대 1도 나왔고요. 높은 경쟁률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한몫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라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또 너무 많이 내려버려 가지고 이제 로또가 돼버리면서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 또 몰려들면서 이렇게 또 과열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청약자 입장에서는 또 당첨이 되면 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잠실 쪽에 또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하셔라고밖에는 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 10건 중에서 6건이 깡통주택인 거로 나타났다고요? 네네. 예. 깡통주택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보증금하고 선순위 채권, 은행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걸 네. 합쳐서 이제 집값보다 이제 더 높아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럼 확률이 보증보험 높아지는 이제 거죠. 보증보험 회사에서 허그가 안 해줍니다. 해주는 거죠. 보증보험을 발행을 안 해주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돈 못 내주는 주겠다라고 거죠. 하니까 한마디로 진짜 역전세 깡통이 돼버리는 문제인데 네. 사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보증보험 발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 이게 우리 전자계약 시스템을 가지고 좀 제대로 우리 유튜브 하듯이 좀 걸러주면 좋은데 실제로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5년간 유지비가 1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 사용률은 5%밖에 되지 그래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중개사들한테 왜 사용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오류도 많고 네. 또 계약자분들이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왠지 실제로 불안해요. 괜히 내 정보를 또 정부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찝찝하다. 인센티브도 없는데 굳이 내가 좋을 게 뭐냐. 실거래 신고가 이제 자동이 된다는 그 메리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전자계약 시스템을 좀 더 잘 만들고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하는 분들이 많다던데 네. 직거래하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직거래 하셔도 좋고요. 중개사 통해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확인, 이제 중개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 매도자의 본인 확인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기부 등본 보고 권리관계, 채권 문제 없는지 보다 더 꼼꼼하게 특약 사항에 내가 또 불리한 또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중개사가 없는 만큼 내가 더 노력을 해서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할 아주 필요가 자신이 있을 것 없거나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시면 중개사 통해서 통하는 게 통해서 좋을 하는 게 것 더 같습니다. 안전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